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통일전선부 핫라인이 국민 구할 때는 작동되지 않고 사태 수습에만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사과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 군주로 표현하고 정세현 전 장관은 우리 국민의 희생을 전화위복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북한 통지문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규탄 결의안 추진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2030 세대의 비판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살 공무원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원비어식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따져봤습니다.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더 늘어 적어도 22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품질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접종 재개할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끔찍하게 살해한 행위에 대해 청와대가 북한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이 씨가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또 시신을 훼손했는지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핵심 쟁점들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이런 요구는 통지문을 받았던 국정원 핫라인을 통해 북한에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라인이 인명을 구할 때는 작동되지 않다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어제 NSC 상임위 회의에서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통지문과 우리 군이 파악한 상황 사이엔 북한 선박과 이 씨의 접촉 시점, 월북 의사의 표명 여부, 시신 훼손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렇게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확실한 부분들로 이렇게 판명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단언하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도 남북 핫라인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제 사실관계 파악이 늦어진 이유를 묻자 남북 간 핫라인이 단절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북한 통지문이 전달돼 오고 이달 중순에는 남북 정상 친서까지 오간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정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간의 핫라인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실종돼 북한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을 때는 이 핫라인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친서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 창구를 통해서 우리 국민 구출하는 노력을 안 했느냐. 처음에는 연락수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정부가 남북 핫라인을 인명구출엔 쓰지 않고 사태 수습에만 활용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군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은 정찰기를 띄우거나 고속정을 출격시킬 수도 있었는데도 6시간 동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감청 사실이 북한에 노출될까 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인데 그 정찰 자산,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데 쓰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발견되고 10여 발의 총탄이 발사되기까지 6시간가량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연평도 전진기지에 있는 참수리 고속정을 출동시켜 확성기로 송환 요청을 할 수도 있었고 정찰기를 띄워 북한군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 이 씨의 실종 사실을 알리거나 국제공조를 통해 수색에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NLL 근처에서 중국 조업 선박이 약 70척이 있었답니다.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중국에도 적극적으로 했을 때 충분히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하지만 군은 감청 사실이 들통날까 봐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도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고 방송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있는 거 같으니까 돌려보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바로 대북 첩보 자산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북한의 무선 통신을 감청한다는 건 북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북한군은 남한에서 자기네 무선 통신을 감청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 단어들은 음어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군의 첩보 자산이 중요한 것이었냐는 비판은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피격 사건이 난 다음 날 하루에만 3번 청와대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소극적이었고 사건 발표도 하루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국방을 지켜야 하는 책임부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상황을 보고하고 직언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군은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피살된 것을 22일 밤 10시 10분에 확인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다음 날인 23일 새벽 1시에 청와대 회의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이날 하루 3번 청와대를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8시 반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고 오후 1시 반쯤에도 군 관계자들과 함께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국방장관이 직언은 하지 못하고 눈치만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 연설을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모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도 제가 대통령님 잘 못 모신 것 같습니다. 군이 발표 시점을 하루 늦춘 걸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이 공식 발표한 건 이 씨가 피격당한 지 26시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고 불태워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 군과 청와대는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각 뭘 했을까?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처 과정을 뒤집어볼 때 가장 핵심적인 지점일 겁니다. 청와대는 우리 국민이 희생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10시간 지난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죠. 청와대는 알고 대통령은 몰랐다는 게 가능한 건지 또 이 10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북한군이 해상에서 구유물에 탑승한 채 표류하던 공무원 이모 씨를 발견한 건 22일 오후 3시 30분. 문 대통령은 3시간 뒤 이 소식을 서면으로 보고받습니다. 하지만 구출 지시는 하지 않았고 밤 9시 40분 북한군은 우리 공무원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3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우리 주민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귀환 요청, 공동 소색을 요청했더라면 과연 저렇게 잔혹하게 처리했겠느냐. 우리 군은 밤 10시 10분쯤 시신을 태우는 불빛을 감지했고 10시 30분 북한이 우리 국민 시신을 훼손한다는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새벽 1시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고 첩보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죠. 결국 이 씨가 숨지고 청와대 첩보가 올라간 지 10시간이 지난 아침 8시 30분에야 대통령 대면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날 바로 그 아침 일찍 보고 드린 새벽 과정. 그게 즉각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8시 반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누가 기다리자고 했나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군은 북한 상황을 실시간으로도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희생된 10시간 뒤에야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야당은 청와대는 알았지만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10시간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종전선언을 제안한 유엔 연설을 미루지 않은 책임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국민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조차 없었다는 책임론을 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발견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내기까지는 무려 47시간이 걸렸죠. 소위 대통령의 47시간 진실이 밝혀져야 문 대통령의 군 통수권 자격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10시간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을 떠오르게 하죠. 문 대통령도 당시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탄핵 사유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고. 하지만 현 여당은 두 정부는 클래스가 다르다며 비교를 일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는 하늘 땅 별 땅 차이예요. 그거 차원이 클래스가 틀린 그 정부입니다. 청와대는 이 10시간에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냐는 기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문 대통령. 이 시가 싸늘한 바다에 버려져 있던 10시간 동안 문 대통령은 이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건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어제도 뉴스9 시간에 보도해드렸지만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는 통지문 내용이 우리 군의 발표와 다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자위권 발동 차원으로 축소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대목인지 지금부터 조정린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먼저 우리 군 발표에는 월북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건데 북한 통지문에는 이 언급이 아예 없었어요. 우리 군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북한 통지문 내용을 보면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름과 국적만 말했을 뿐 월북 의사는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군에 좀 취재를 해봤습니까? 네, 우리 군 관계자는 입수한 첩보 자료, 그러니까 감청 내용에 월북이란 말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월북 의사를 북측이 인지한 정황을 감청을 통해 파악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족 측에서는 아직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씨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월북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었는데 북한이 숨겼다면 일종의 망명 희망자를 사살했다는 국제적 비판 소지를 감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통지문을 보면은 도주할 듯해서 사격했다 이런 부분이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바다에서 네. 도주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씨는 북한군에 발견되기까지 약 28시간을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예. 부류물에 의존한 채 38km를 이동한 뒤여서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군 관계자는 이런 상태에서 도망간다고 봤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또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시신을 불태운 게 아니라 부유물만 불태웠다. 이게 북한의 통지문에 담긴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뭐라고 합니까? 네, 우리 정부는 북측이 시신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이 40분간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0여 발의 총탄을 쏴 사살한 건 맞지만 이후 이 씨가 사라졌고 혈흔이 남은 부유물만 방역 규정에 따라 불태웠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부유물이 40분이나 타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당시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총에 맞았다고 사라졌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잖아요. 네.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총을 맞아도 물속에 시신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설명과 북한의 어떤 편지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상황이 전혀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자, 또 하나 다른 지점이 북한은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이제 총을 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군에서 파악한 바로는 상부에 보고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총을 쐈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북측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기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사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최소 해군 사령관급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만적인 행위, 정말 천인공노할 이런 어떤 민간인을 사살을 한 거거든요. 군의 어떤 상부의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겠느냐. 이처럼 북측이 우리 군과 어긋나는 해명을 내놓은 건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동조사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도 정부가 발포한 군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자 북측이 거부해 공동조사가 무산된 바 있어서 진상규명이 쉽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됐는데 사과 한마디로 진상이 묻혀서는 안 되겠죠.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북한의 반문명적, 야만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북한 통지문이 공개되자 갑자기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규탄 결의안, 긴급 현안 질의 모두 필요가 없어졌다는 건데 추석 명절 전에 이번 사태를 매듭 짓겠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군 발표 직후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쏘고 불에 태운 북한의 행위가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추진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통지문이 공개되자 곧바로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두 차례 표현이 된 점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북 규탄 결의안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규탄 결의안에 들어갈 내용인 사과와 재발 방지가 북한의 통지문으로 현실화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수위와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해선 이미 진행된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현안 질의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여당의 책임론이 이어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모레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범여권에서도 북한의 사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주장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원웅 광복 회장은 친일 세력의 이간질이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되시죠? 또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계몽군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건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름만 부르며 친일파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원웅 광복 회장.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북한 통지문을 보내자 김 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을 월북자로 단정하면서 북한의 만행에 대해 친일 세력이 민족을 이간시키고 외세에 동조하면서 쌓아온 불신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를 두고도 친일파들이 남한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범여권 인사들도 북한의 통지문에 김정은 위원장 사과가 담긴 점을 높게 평가하며 반색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이 계몽군주 같다고 했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살해된 국민에게는 눈 감고 살상한 북한을 반색하며 벌써부터 설렌다는 평화 프로세스는 반인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야당은 북한이 적반하장식 사과만 했는데도 청와대와 여권이 반색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덮고 가면 정권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공무원 이모 씨의 유가족이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씨의 형은 우리 정부가 동생을 월북자로 규정한 것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동생을 월북자라고 지금 추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군이나 국방부에서 반드시 해명을 좀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TF도 꾸렸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일으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사과를 청와대에 대신 읽도록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느닷없이 북의 전통문과 진정성 없는 면피성 사과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한다면 정권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해 행위가. 국민의힘은 또 우리 국민을 살해한 행위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가해자의 면피성 사과로 사태를 덮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통문에 정신이 혼미해서 감업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정치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Korean Lives Matters 외쳐야 합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향해 단 하나의 진상규명도 없이 이쯤에서 덮자고 한다며 조국에 의해 월북자로 낙인 찍힌 국민의 원혼이 아직 서해를 떠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모레 본회의에서 반드시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하고 대북 규탄 결의문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까? 국민들,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은 같은 국민으로서 눈물이 난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군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맞냐며 국방장관과 군 관련자를 파면하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국민이 총살당하는 동안 정부와 군은 뭘 했나는 제목의 청원글엔 정부와 군에게 국민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질타했습니다. 지켜만 본 군 관련자와 국방부 장관을 모두 파면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른 국민청원엔 같은 국민으로서 눈물이 난다며 대체 어떤 종전이 총을 쏴 사람을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종전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SNS 계정엔 응원과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북한이라며 정부 대응을 지지하는 네티즌도 있었지만 단순히 사과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며 철저한 경위조사와 수사공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북한이 먼저냐며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소식을 공유한 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계정엔 어느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이런 사과를 받은 적 있나며 정부 대응을 지지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하지만 이 분통한 심경이 피살 공무원의 유족만 하겠습니까? 유족 측은 북한은 물론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국방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김태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7년 6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홍수 상태로 귀국한 뒤 엿새 만에 숨졌던 미국 대학생 고 오토 원비어 씨입니다. 미국 법원은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유족 측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여 5억 114만 달러, 우리 돈 5,800억 원가량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Cindy and my mission would be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to recover and discover their assets around the world. 법조계에선 피살된 공무원 유족도 국내 법원에 북한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에 지급할 저작권료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해둔 20억 원가량의 북한 돈도 있으니 실질적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만 손해배상과 달리 북한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북한이 가입국이 아니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제소하는 방안도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고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앞에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에 노정희 대법관이 내정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대법원장, 헌재소장에 이어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변재은 기자입니다. 2년 전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에 임명된 노정희 대법관. 노 대법관 역시 변호사 시절 민변에서 활동했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결국 재판의 신뢰는 재판을 통해서만 보여질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노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온 관례에 따라 첫 여성 선관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8월까지 선관위원장으로 내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관리를 맡게 됩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판을 해온 적임자라고 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진보 색채가 짙어진 대법원에 이어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편향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을 비롯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5명이 전원 합의체 판결 10건 중 7건에서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었던 음주운전이 올해 들어 다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술자리가 줄었는데도 오히려 음주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인식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단속과 상관없이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골목길에서 한 자동차가 후진합니다. 비상등을 켠 오토바이가 뒤에 있지만 그냥 밀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6%,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중앙에 있는 경계석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역시 만취운전입니다. 최근 5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모두 115만 명.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절반을 넘습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년보다 18% 줄어들었던 음주면허 취소 건수는 올해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9%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경각심이 올해 좀 무뎌진 경향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차를 선호하다 보니까 특히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한 사람 10명 중 1명 이상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좀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좀 깔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주 단속을 정상화했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뒤 단속기간 연장과 재범 시 구속 등 음주운전 사고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적어도 22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 백신의 접종을 재개할 거라는 입장인데 의료계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투약하냐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상온 노출 독감 백신은 서울과 부산, 전북, 전남 등에서 어제까지 최소 224명이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중단고지가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일련 번호와 접종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품질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1차로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을 우선적으로 5개 지역의 5로트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5개 지역에 배송된 백신은 약 75만 개에 이르는데 조사는 이 가운데 0.1%인 750개 표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접종 거부에 백신 반납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백신을 환자들한테 놓으라고 그러겠어요. 만약에 병원에는 냉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상황에 노출이 됐어요. 정부도 당연히 폐기하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앞서 개원의협회는 578만 개 백신 전량의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냉장 유통조사 결과에 따라 2차 검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자 압박감을 느끼는 피해 가족은 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이사를 돕자는 시민들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9천만 원 넘게 모였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주치의였던 신의진 교수가 모금을 위해 공개한 후원 계좌입니다. 돈을 보낸 사람 이름 대신 힘내자, 응원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겠다며 5일 만에 시민 1,800여 명이 9,100여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 정말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려울 것 같은 심정이 개인적으로 정말 공감이 많이 됐고. 석 달도 채 안 남은 조두순 출소에 피해자 가족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하루하루 출소일이 다가올수록 압박이 심해진다며 도망치듯 떠나기 싫어 자식 앞에서 애써 당당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그 재판정에서 째려보는 그 눈빛을 잊지를 못하세요. 이거 트라우마 같으세요. 그거 다시 볼까 봐. 그러면 내가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다고. 뒤늦게 국회에선 아동 성범죄자 등의 보호 수용 법안도 발의됐지만 피해자 가족은 지난 12년이 살얼음판이었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아이들끼리 끼니를 때우려다 집에 불이 나 중태에 빠진 초등학생 형제 기억하시죠? 사고 11일 만에 형의 건강이 조금 회복됐는데 눈을 깜빡이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10살과 8살 난 형제만 있던 집에 불이 난 건 지난 14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지 11일 만이던 어제 형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의료진 등이 말을 걸면 눈을 깜빡이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건 아니지만 상태가 조금 호전된 겁니다. 이름 불러보면 눈을 깜빡했다 그래서 이거 의식을 돌아온 거나 뭐 그게 아니라 그래서 호전됐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아직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를 당한 어린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에 온정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넘어갔고요. 단체랑 기업 이런 데서 계속 연락이 오셔서 오금은 계속 필요하실 것 같아요. 경찰은 형제가 건강을 회복하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엄마의 방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정은이 통큰 계몽군주로 하겠습니다. 예, 사진이 재밌습니다. 예.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어제 그 문정인 특보 그리고 정세현 수석 부회장 등하고 그 특집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예. 생방송 도중에 북한에서 사과 전통문이 왔다는 그 속보가 전해졌고 이후에 뭐 김정은 리더십 관련 얘기하다가 나온 발언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사람 진짜 계몽군주 맞는데 내부의 상황이나 자기 자신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갖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템포 조절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자주 받았는데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김정은이 독재자가 아니라 계몽군주다 뭐 이런 건데 자 근데 유 이사장이 계몽군주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건 아닐 테고 자 김 기자가 이제 북한 전문가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북한이 과연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또 정치 사회적으로 근대화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뭐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니죠.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됐다면 예. 북한이 아마 뭐 제2의 고난의 형군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유 이사장은 과거에도 또 비슷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2018년 첫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한 방송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소년 가장으로 비유하면서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인 스스로 그 당시에 뭐 종북이라거나 북한 대변인이란 그런 비판을 받았다고 털어놨고요. 그러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고선 북한이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뭐 변화의 욕구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북돋워야지 변화가 빨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예, 뭐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 거기다가 해석까지 덧붙여서 지금 해준 것 같이 들리는 말들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 이종석 전 장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일종의 계몽군주로서의 면모가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그 대목을 좀 주목해줘야 돼요. 계몽형 군주라는 거는 비전문가가 쓸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아주 통찰력이 높은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계몽군주라는 게 사실 이제 전 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갈 때 리더십을 발휘한 군주 뭐 이런 개념인 건데, 자 지금 우리 국민이 이제 북한 정권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가 된 이 상황에서 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놀랍게 들리기도 해요. 예,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 계몽주의 사상사들이 이제 땅을 칠 일이다. 예. 북한 입장 대변하는 뭐 한심한 작태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뭐 당신 가족이 이런 죽음을 맞이했어도 계몽군주라고 말할 텐가, 뭐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댓글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 그랬군요. 예. 자, 근데 저 발언 말고도 다른 논란이 된 발언들도 또 나왔었죠. 예, 그 이제 사과 통지문이 딱 오니까 바로 나온 그런 반응들이었는데 예.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뭐 그들 문자로는 통 큰 측면인데 북한이 그동안에 해왔던 해명 방식을 본다면 이 해명 방식은 굉장히 선진화된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더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북한의 비전은 정상국가에 가깝다. 지금 표정을 보면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고 또 상당히 북한의 통지문을 반가워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당황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정은이 통큰 계몽군주의 느낌표는 군주는 국가 제일의 종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 그림이 이제 프리드리 2세 대표적인 계몽군주죠. 예. 예. 그게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지금 시대의 계몽군주를 논하는 자체가 좀 황당하긴 하지만 일단 독재자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고 반대자의 신념을 경청을 해야 북한 같은 전 근대 사회도 근대화의 길목에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예, 뭐 좋은 표현이네요. 예.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조국 흑서 대통령은 읽지 마세요로 하겠습니다. 예, 왼쪽에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른바 조국 흑서 저자들인데 예. 그 흑서를 대통령 읽지 말아라 뭐 이런 건가요? 예, 어제 그 저자들이 예. 언론 간담회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이 책을 읽어주시기를 사실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 뭐 그냥 읽으면 좋겠지만 사모펀드 부분 같은 건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문 대통령 말고 저는 BTS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래도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런 책을 읽고 쓴소리를 또 경청하고 이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저자들이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비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핵심 지지층만 끌고 폐쇄적인 상황으로 간다는 건데요. 시민단체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거 참여하면서 권력 감시 기능이 아예 사라졌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예. 장하성 씨와 그다음 김상조 실장님이 전부 다 참여연대 출신이시잖아요. 조국 교수도 그 조성대 위원께서도 시민단체가 어떤 뭐 우리 민주주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 망해버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권공예 변호사는 민변 출신이고 지금 이제 김경률 회계사는 참여연대 출신이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어떤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 이게 좀 약화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당은 뭐 어차피 당리당략 관점이라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윤리적 기능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실종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종 상태다? 예. 뭐 하긴 이번 북한 총격 사건 때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예, 그래서 그 사망 소식이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되기까지 10시간이 이제 걸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번 사태를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최초에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을 때잖아요. 그때 대통령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조국 흑서 대통령은 읽지 마세요의 느낌표는 추석 연휴 문프셀러로 하겠습니다. 문프셀러? 예, 문재인 프레지던트 베스트셀러라는 말인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매년 뭐 여름 휴가나 연휴 때마다 읽는 책을 SNS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 책이 판매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문프셀러라고 부른다는데요. 예. 물론 뭐 저자들은 뭐 읽지 말라고 했다지만 대통령이 진정한 포용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의지가 있다면 뭐 공개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추석 연휴에 직접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으면 한번 읽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de l'ambassade sud-coréenne qui permettent la tenue du procès est de nouveau prolongée de 4 mois. Doucement, doucement. Your embassy is bad. Your embassy has no responsibility. 프랑스에서 마약 운반범으로 잡힌 평범한 주부가 대사관의 어이없는 행정 처리로 재판 기회도 못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이어가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니, 16년 전 장미정 씨가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자국민 보호 임무를 방기한 우리 정부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 달 전 헌법 제10조를 내세우며 약속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고작 3-4km 떨어진 곳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화 채널이 끊겼다, 정보 감시 능력을 노출시킬 수 없었다 여러 이유를 댔지만 그중에서도 황당한 해명은 설마 그럴 줄 몰랐다였습니다. 고무부를 처형해 그 시신을 전시하고 이복형을 타지에서 독살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을 일반 국민들만 알고 있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유족들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가 따져 묻습니다. 이것을 묵인하거나 방치했다. 국민의 생명을 방치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힘없고 말 못하는 그 미개한 백성이라 국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상황입니다. 무책임하게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고도 정부 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미안하다는 통지문 한 장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전문 속에서 2번씩이나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중요하죠. 그러나 국민 생명이 이렇게 무참하게 쓰러지는 평화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설마 그럴 줄 몰랐다였습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에 햇살이 따사로웠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내일 아침 15도까지 떨어져 약간 춥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요. 면역력이 중요한 요즘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살짝 더울 정도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5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장기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추석 당일과 금요일 사이 중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6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